결국 기승전 잠재의식이죠. 이게 잠재의식 하나만 세팅되면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하와이 데저텍의 마인드 초대서, 오늘은 부산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계신 내과의사 이지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이지원입니다. 3년 내내 아빠한테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고 맨날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우시고 화가 항상 나 있는 상태였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접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일단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1번. 그전에는 계속 짜증나는 일만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일단 원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담고 계속 그거를 내재화를 계속 하면 이루어진다. 3번째. 근데 그렇게 하는 생각의 기술이 따로 있다. 중학교 때 100등 안에 들지도 못하는 내가 그럼 나도 의사 할 수 있겠네, 의대 갈 수 있겠네 딱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원하는 거가 세팅을 한번 딱 된 거예요. 그 아저씨 때문에. 그러니까 신세계를 그때 처음 접한 거죠. 제 시절에 레지던트는 그냥 무조건 24시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은 주치, 저는 담당 의사에서 환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교수님께 보고하고 그런 관찰하고, 제가 교수님은 병원에 없으니까 제가 병동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좀 병동이. 그럼 제가 공부를 좀 해요. 그래도 응급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응급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뭐 폐혈증 뭐 이런 것들. 레지던트 1, 2년 차에는 안 겪어본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럼 일단은 보는데 이게 책을 볼 때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글자를 읽고 시험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실전에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의 생명이 바로 저 하나로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 혈압이 떨어졌다. 그럼 혈압 떨어진 상황 이미지 떠오르고 그때 막 플루이드를 막 준다. 플루이드 주는 내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투입돼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한 2바닥 정도의 뭐 폐혈증에 대해서 읽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겪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네, 시뮬레이션이죠. 네. 네. 하고 그럼 딱 며칠 있다가 그 조용하던 병동에서 그 이지원 선생님 뭐 환자 혈압이 안 잡혀요, 응급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멘붕이거든요. 정말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뭐 위장관 출혈, 그러면 한번 공부를 했어, 소화기 병동 돌 때. 그러면은 또 조용한 응급실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가 뭐 혈변을 너무 심하게 써 쓰러졌어요, 화장실 앞에 쓰러졌어요, 이런 진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이게 그때 뭔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마인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밀 쿠에까지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낫고 있다, 잘 낫고 있다, 통증이 사라지고 있다, 뭐 요런 말을 딱 해줘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자기 암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럼 자기 암시를 이제 막 통증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서 큰 이상이 없으면 사실 심리적인으로 만든 통증이 대부분이라는 걸 에밀 쿠에도 안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면서 낫고 있다라는 말을 처음 자기한테 써보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에밀 쿠에는 의사도 아닌데 나는 에밀 쿠에보다 훨씬 더 환자도 열심히 보고 진짜 청춘을 환자한테 다 몸바쳐서, 나는 분명히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데 환자는 너무 아팠으니까 선생님 진짜 죽겠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희가 집안 대대로 아픈 집안인데 오늘 더 아플 것 같고 앞으로 더 아플 것 같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내 경험이 많으니까 딱 약을 쓰면 딱 나을 것 같은 사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에밀 쿠에처럼 그냥 자기 암시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난 진짜로 진심으로 약 쓰면 3일 안에 이건 낫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거는 그렇게 걱정할 게 낫는다니까? 진짜 낫는다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나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환자 본다 이거예요. 사람은 어쨌든 잠재의식대로 행동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부산스럽고 좀 산만하고 이런 애들을 많이 어머니께서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 잠재의식만 고치면 그냥 도미노 쓰러지듯이 다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제가 경험으로 했고. 근데 그럼 애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달려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잠재의식 바꾸면 그냥 젖어들게 돼 있어요, 애는. 우리도 잠재의식 하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느낌과 말이 다예요. 그럼 느낌과 말로 만든 잠재의식은 우리 행동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 20년간 들은 말 때문에 우리 잠재의식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또 우리 아이 잠재의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애를 바꾸고 싶고 내 이 삶을 바꾸고 싶어서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구독자분들도 말이랑 느낌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내 말과 느낌을 바꾸면 잠재의식이 다시 바뀌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바꾸냐. 이때까지 우리 부모한테 20년간 들은 말 모국어라 치며 외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잠재의식 저를 바꾸기 위해서 네빌 고다드, 조셉 머피, 밥 프록터 그거를 외국어 듣듯이 24시간 틀어놨어요. 처음에. 와. 그러니까 감사하단 말 한 번도 안 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그러면 느낌 세팅 값이 뭐냐면 사랑, 화해, 용서, 기쁨 이런 값인 거예요. 이제 느낌 값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그러니까 말과 느낌은 같이잖아요. 불안하다 하면 불안 느낌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드디어 엄마처럼 엄마 하듯이 감사하단 말이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속 바꾼 거죠. 왜? 내 아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진짜 역대급으로 열심히 했어요. 내 아들 네. 때문에. 일어나면은 바로 앉아서 학원을 써요. 한 문장에 3줄씩 3개 쓰고 그 중에 하나는 계속 아들에 대한 우리 아들은 어떤 사람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네.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3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걸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셉 머피랑 아니면 지금 네빌 고다드를 제일 열심히 있는데 그분들의 책을 한 3-4바닥 정도를 읽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다 보면은 또 까먹으니까 듣는 거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아, 잠재식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그래. 그렇게 한번 하고 3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한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제 심상화를 하는 거죠. 네, 심상화. 그러면 한 장면을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면 또 딴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루어져요. 네. 예전에는 네. 조언만 찾아다녔어요, 막. 네. 근데 조언 중에서도 내가 듣기 좋은 조언,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조언을 찾아다니고 지금은 그 느낌 좌표가 있으니까 항상 확실한 거는 내 내부에 있는 그 느낌이 그대로 현실화된다. 이거 하나가 딱 저한테 너무 경험으로 확실하게 되니까 내 느낌 먼저 딱 세팅해 놓으면 어차피 일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제가 7년 넘게 이제 우리 약사님이랑 막 일을 하면서 네. 뭔가 이게 있었는 거예요. 서로 서운한 게. 그러다가 땅 터져서 서로 막 이렇게 언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느낌 좌표 어디로 가요? 막. 그러니까 항상 기분은 신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와 멀리 가고 있다는 신호. 그럼 신호에 맞춰서 다시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딱 생각했어요. 우리 약사님은 나한테 무조건 도움되는 사람이다 하고 바로 확언했어요. 그냥 느낀 좌표를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언하는 대로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이 상황은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확언했잖아요. 그러고 다음 날에 제가 딱 가서 아침에 약사님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약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그 인사한 이유는 제가 그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안 까먹기 위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진료를 하고 새롭게 그 약사님이 조언해 주신 부분을 엄청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환자분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직원들도 좋아했고 병원에 환자 수 훨씬 또 확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확언한 대로 약사님이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사람이고 7년을 해도 안 고쳐지던 나의 습관을 고쳐준 사람이고 내 이 상황이 그때 그렇게 다 뭔가 언쟁했던 그 좀 마음 아픈 상황이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느낌 좌표를 나한테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딱 한 거부터 이제 알아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생각하기 싫어져요.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러면은 환자 대충 보게 되고 그럼 이 환자는 다른 데서 또 떠돌게 되고 이 사람이 암이 있는지 백혈병인지 아무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을 제가 계속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항상 제 느낌 좌표 기분은 좀 긍정적이고 기분이 좀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생각 바꾼다 뭐 그냥 앉아서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계속 듣는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3가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이 오면은 그 환자가 아무리 울고 해도 저는 미소를 띄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항상 미소를 띄면 그 미소 띈 얼굴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행동 자체를 항상 웃어요. 결국 기승전 잠재의식이죠. 이게 잠재의식 하나만 세팅되면 네. 엄청난 노력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이 상황은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럼 환자는 이전에는 내한테 뭔가 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말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내가 했다며 내 안에 불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자꾸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나를 도움 주는 사람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잠재의식이 잘 세팅돼 있는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 사람들 무조건 낫게 한다는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행동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좌표는 무조건 낫게 한다가 좌표잖아요. 그러면은 환자 눈을 봐야 돼요. 눈 보고 기침 소리 듣고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뭔가 기침 소리, 콧물 소리, 목소리, 그리고 찡그리는 표정, 목소리 어떻게 변했나, 어디가 제일 아프다 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있는 만큼 환자도 원하는 게 하나 있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환자들이 엄청 잘 나와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요. 선생님 다 나왔어요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온 거를 바로 그냥 봐요. 눈 감고 바로 봐요.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힘을 만드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사랑, 화해, 용서, 기쁨 이쪽으로 얼마큼 빨리 돌아오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마인드가,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거 어차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치트키를 약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거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이거는 뭔가 자꾸 안 좋아지게 만드는 신호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그럼 그때 써먹을 치트키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멘트거든요. 아까 무조건 잠재의식 말이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 저한테는 이게 잘 맞는 말이 뭐냐면 언제 이게 다 해결됐지? 그렇게 하면서 다 돼 있는 상황을 딱 하는 거죠. 할 일 진짜 많은데 다 해결돼 있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자꾸 글을 쓰죠. 우리가 다들 마음이 힘들 때는 용서가 안 될 때 힘들어요. 이 상황이나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된 그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건 네빌 고다드가 했던 말이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게 진짜 맞는 거죠.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네. 보통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을 뺏겨서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미 좋아진 상황을 내가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언을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저는 그냥 해결 방식 하나예요. 무조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고 원하는 모습의 그 사람이 된 거를 상상해요. 그러면은 방법이 그때 떠올라요. 엄청나게 좋은 방법으로. 어차피 내면이 바뀌면 외부가 바뀌는데 너무 우리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위가 아파 죽겠어요. 뭐 너무 잠을 못 와요. 우리 애 때문에 내가 너무 면역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든 때문에로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 조금만 이렇게 바뀌면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엄마가 자기 아기가 ADHD 약을 먹고 있는데 ADHD 약 먹어도 막 썩 그렇게 학교에서 전화 오는 건 비슷하고 뭐 막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ADHD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자꾸 환자로 보고 너 문제 있어? 할수록 엄마 마음 안에는 문제 있는 아이가 담기고 그럼 그 메시지가 그대로 아이한테 전해져서 자기 문제 있는 사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바꿀 마음도 전혀 안 생기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의 그 잠재의식 박힌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마인드만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는 엄마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재의식 바꾼 방법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바꾸는 거는 무조건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돼요. 학원 쓰고 그 책 읽고 심상하고 계속 라디오처럼 계속 음악처럼 계속 듣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 엄마를 한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 ADHD 약 끊고 지금 애 너무 잘 난 사실 애를 교육시킨 게 아니야. 엄마만 교육시켰는데 역시 나랑 같은 효과 나온 거죠. 6개월 넘었어요. 근데 너무 잘 있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료받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치료받는 거 하면 돼. 근데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요. 얘는 잘 될 아이라는 좌표를 먼저 갖고 해야 되는데 엄마 마인드 안에 치료를 받는 걸 다 떠나서 얘는 어쨌든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아이다. 무조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되는 아이인 거예요. 얘는 평생 자기 문제를 갖고 가는 거지. 항상 ADHD는 우울증이랑 거의 같이 와요. 그럼 ADHD 있어서 우울증 있다고 엄마들이 생각하시더라고. 자기 자신이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엄마가. 그럼 엄마가 마음속에서 이미 좋은 아이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과 느낌을 바꾸는 거예요. 위장 질환은 뇌랑 연결돼 있어요. 무조건 뇌신경이 아주 긴 뇌신경이 완전 연결해놨어요. 처음부터. 그 미주신경으로 그렇죠. 연결돼 있다고 미주신경으로 하잖아요. 연결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대대손손 원래 막 이렇게 말해요. 원래 아픈 집안에 저는 앞으로도 아플 것 같고 그러면 다 알겠는데 치료하러 왔으면 그 말을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 원하는 거 치료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자. 그때 그냥 약 먹고 치우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약간 약 한두 알 있으면은. 근데 보통은 이 안에서 벌써 정신적인 이 대화 자체가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 이제 시작이다. 며칠 아플까?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약 먹고 치우지 뭐. 제가 이 자꾸 말 연습시켜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한 끼 조금 죽 먹으면 좋아진다. 하루 이틀만 좋아진다. 이게 진짜 맞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아프더라도 또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모른 채로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던 일 계속 하시고 사람마다 다 건강해 보여도 다 하나씩 다 있어요. 나는 허리 아픈 사람, 나는 배 아픈 사람. 그러면 일상을 자꾸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상 처음에 지장 받는 것 같죠? 근데 점점 부정적인 감정에 더 지장받아요. 그러면서 삶이 자꾸 무너지고 우울증 와요. 그걸 깨고 한 번은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반은 한 거야. 벌써 이거를 중요성을 아니까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의 진리가 다 통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방법을 생각하면 이게 자신이 없어져요. 무조건 내부에서 느낌이 갖고 가야 이루어진다. 근데 당장에 막 떠올려 보세요. 뭐 원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하면은 아직은 막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제일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자기가 몇 월 며칠 무슨 모습으로 산다는 거를 최소 50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매일 적어 보세요. 그거를 하면은 점점 이제 바뀌어. 그러면서 바뀌는 경험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노력을 하시기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써야 돼요. 하루에 매일. 여러분이 장에 저급한 음식을 넣으면 뇌에 저급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김에 법칙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인드셋, 동기부여, 감정, 생각에서부터 행동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되지 않는지, 어제는 분명히 잘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뇌과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조 디스펜자, 브루스 립튼, 존 아사라프 외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레인 코치가 있어요. 바로 짐 퀵입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이 뇌과학에 대해 특별히 더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짐 퀵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오늘은 이런 짐 퀵의 저서죠. 마지막 몰입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뇌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개척해 나아가야 할 영역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죠. 무게가 1.4kg 밖에 되지 않는 이 뇌는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좌뇌, 우뇌 이렇게 말고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뇌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기관인데요. 직감 혹은 본능적인 느낌은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일 하던 건데 갑자기 잘 안 돼서 힘들었던 적은요. 직감에 따라 결정을 내리거나 왠지 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소화기관 내벽에 숨겨진 이 내장 속 뇌가 소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기분, 건강,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견은 의학계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기도 한데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뇌를 장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작지도 않아요. 우리 첫 번째 뇌,
그러니까 우리 양쪽 귀 사이에 있는 뇌는 고작 1.4kg 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 이 장신경계는 식도에서 직장까지 소화기관 내벽을 따라 분포하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뇌와 기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이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짐 퀵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소화기관이 뇌 기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마치 나무가 기능하는 방식과 같아요. 땅속에 뿌리는 다른 식물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필수 영양분과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몸통으로 끌어올려 줄기를 보강하거나 새로 만들고 매년 봄 새로운 잎을 틔우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는 장을 통해 흡수되잖아요. 뇌에 연료를 공급하려면 그 영양소들이 필요하고요. 뇌의 무게는 우리 체중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소는 일상적인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밌는 건 이 장신경계와 중추신경계는 태아 때부터 같은 조직에서 발달하고 미주신경이라는 것을 통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러 면에서 두 신경계는 서로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을 포함한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똑같이 사용되는 것도 흥미롭고요. 과거에 뇌에 관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특정한 개수의 장신경계 세포를 갖고 태어나며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요. 이제는 뇌처럼 장신경계도 성인기에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고 손상되면 보수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뇌의 신경 가소성 기억하시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10대든 60대든 상상하고 새롭게 생각하면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뉴런의 연결이 강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장신경계에도 똑같이 이런 신경 가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장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과학자들도 놀랄 만큼 뇌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은 뉴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며 뇌와 대화를 한다는 것 역시 2010년 듀크 대학교 신경과학자 디에고 보르헤케스를 통해 밝혀졌어요. 이에 대해 짐 퀵은 뇌와 장이 당신의 멘탈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뇌가 첫 번째 뇌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거나 반대로 육감에 따라야 한다 싶은 순간들을 비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장이 고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장에 저급한 음식을 넣으면 뇌에 저급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신뢰하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오래전부터 저는 막연하게 위장이 좋지 않으면 뇌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정말 튼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속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위장이 그다지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신경성 위장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위장에 종종 탈이 나는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날 하루가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공부도, 일도, 독서도, 운동도 전부 다 제대로 안 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 휴식도 힘들죠. 그리고 정말 무언가를 해야 해서 책상 앞에 앉아 고군분투한들 정말 평소에 비해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 시속 100km로 무언가를 처리한다면 이때는 정말 50km의 속력도 내기 힘든 느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장질환이 있을 때에는 눈까지 엄청 피로하면서 능률과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능률이나 에너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인드셋, 동기부여,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스스로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 이것 자체도 잘 안 됩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들으시면서 격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사실 좋은 걸 넘어서 튼튼한 제2의 뇌를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제1의 뇌, 그러니까 우리 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알게 된 것보다 지난 10년간 뇌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 뇌가 신경학적으로 이미 완성되어서 그 이후로는 변화될 수도 없고 나이를 먹어가며 기능이 점점 저하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수성가하는 모습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보통 스트레스가 심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열악한 환경이기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마인드셋 덕분에 그리고 그 마인드셋으로 인한 신경 가소성의 역할로 인해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성공을 거두는 사례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런던의 뇌신경학자 엘리너 맥가이어가 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어떻게 그 모든 길을 다 외울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연구인데요. 정말 처음에는 진지하게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에 어떻게 그처럼 방대한 정보가 담길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 면허를 따려면 런던의 특정 구역, 그러니까 체링크로스 역에서 반경 10km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수천 곳의 명소와 미로 같은 2만 5천 개의 거리를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맥과이어 박사가 실제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나이, 교육, 지능이 비슷한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기억 중추의 면적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운전한 기간이 길수록 그 크기는 더 컸다고 하고요. 이 연구는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조직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특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뇌의 활동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 어느 쪽으로든 똑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한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웁니다. 배우는 그 순간에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걸 배워도 일상에서 내가 다시 사용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뇌에서 기억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배우지만 이게 나에게 왜 중요한지와 같은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면 뇌는 그 정보를 간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 나는 그런 걸 다 기억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와 같은 태도로 이 망각에 대응한다면 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망각에 대한 믿음이 망각 그 자체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건 뇌의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한계가 없이 작동하는 거죠. 결국 신경가소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전소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전소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어요. 모든 기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된 겁니다. 직원들은 미친 듯이 복구에 매달리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급해진 소장은 그 지역 최고 기술자를 수소문해서 불렀습니다. 기술자가 곧 도착했고 발전소를 둘러봅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기둥 사이에 배전함들을 지나치더니 그중 하나를 열고 안에 있는 다양한 나사와 전선을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 나사 하나를 돌리자 마치 마법처럼 모든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발전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장은 기술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기술자가 1만 달러요 라고 대답합니다. 소장은 경악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온 지 겨우 몇 분밖에 안 됐고 나사 하나 돌렸을 뿐인데 1만 달러라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목별 청구서를 주시죠.
그러자 기술자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잠시 끄적이더니 소장에게 청구서를 건넵니다. 소장은 청구서를 읽고는 즉시 돈을 지불했어요.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사 조이기 1달러, 조여야 할 나사를 알아낸 것 9,999달러. 여러분, 나사 하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건 단 하나의 나사라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나사 중에 단 하나의 나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짐 퀵은 이미 당신에게는 숨겨진 초능력, 뇌가 있다. 손에서 거미줄을 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보다 훨씬 훌륭한 신경망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신경망이라는 우리의 초능력 발전소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장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초능력 발전소를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의 뇌와 인생 둘 다 결국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를 찾아내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2023년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2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결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선물로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3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단 5분 만에 2,000명 이상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정말 올 한 해 가장 뿌듯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2023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가올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